정책을 평가할 때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입하면 딱입니다.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LTV를 70%에서 40%로 축소시키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1.5%에서 3%로 대폭 상향하며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전월세 값도 올랐습니다. 심지어 전세 매물은 2024년 동월 대비 약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규제 발표 직후 화성, 구리, 남양주 일대에선 182건의 신고가가 거래되는 등 예상대로 풍선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2030 청년들은 부동산 매매는 고사하고 전월세도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생긴 벼락거지 2탄이 반복되려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진보 정권이 실패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연설한 모습을 보고 실리적인 분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론 이미 역사를 통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무지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 정권은 집값을 안 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본을 작성하면서 현 정부를 너무 비판하는 것 아닌지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껏 얘기해보려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영상을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수많은 경제 정치 유튜버 중 한 명의 의견이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니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제 생각이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줄이는 것보단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권별 역사를 보면 신뢰가 더 올라갑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보 정권 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보수 정권 땐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진보당은 규제 강화 및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보수당은 규제 완화 및 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높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보 정권은 매번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억제해서 집값을 올릴까요?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마음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집값을 안 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구 계획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 착공,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은 평균 10에서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죠? 딱 5년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만약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고 대규모 재건축을 허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온갖 반대 시위를 무릅쓰고 땅을 파기 시작해도 집값이 안정되는 성과는 2030년 이후, 즉 다음 정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확대는 환경을 파괴한다, 건설사 배 불려준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욕만 먹다가 정작 집값 안정의 성과는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최악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되겠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들은 사회 기득권인 4050 세대가 주를 이룹니다. 4050 세대는 이미 내 집 마련을 끝낸 세대로 집값 상승을 원하지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공급 확대를 성공해도 욕먹고 실패해도 욕먹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규제라는 퍼포먼스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특징은 발표 즉시 집값은 떨어지지만 결국 우상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카드인 게 경제를 잘 모르는 2030 세대는 기득권을 잡는 정의로운 정부라고 생각할 것이고 4050 세대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간다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최근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인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규제를 피한 경기도 화성시와 구리시, 남양주시 일대에서만 무려 182건의 신고가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을 누르니 그 유동성이 고스란히 옆 동네로 이동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 집값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규제 정책은 집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며 갭 투자를 봉쇄한 결과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며 던진 규제가 실제로는 전세 매물을 시장에서 증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 집단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누르면 경기도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몰랐을까요? 전세 공급의 핵심인 다주택자를 막으면 전세가 사라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집값이 잡히는 결과보다 집값을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여당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효과가 더디고 다음 정권의 공로로 뺏길 수 있는 공급 정책은 외면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지만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인 규제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집값을 잡을 마음이 없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주택자를 규제하여 시장의 주택 공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원
전월세 물량의 80% 이상을 다주택자가 공급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LH와 SH 같은 공공임대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물량은 20%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그토록 적폐라고 몰아세우는 다주택자와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 시장의 핵심 축이란 겁니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집을 사고 전세를 놓음으로써 시장에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니 가격은 적정선을 유지했고 임차인의 선택폭은 넓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들은 전세와 월세 중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했고 내 집 마련에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얼마 남지 않은 계층 사다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중과세로 진입 장벽을 높였고 종부세로 보유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1호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대출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MBN 뉴스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전세가 60%, 월세가 40%였던 시장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자들의 손발을 묶자 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니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했고 부족해진 월세 물량은 월세를 올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주거 안정입니까? 더 심각한 현상은 국내 투자자들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이 그 빈 자리를 중국과 외국인 자본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역세권 오피스텔과 핵심지 빌딩을 모건 스탠리, 하인즈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높은 환율 때문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은 지금 30-40% 할인 중인 박앤셀 상품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알짜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계 자본 대부분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전세가 아닌 고액의 월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계 자본이 인수한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임대주택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고 있으며 금액은 월 2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투기꾼을 잡겠다며 국내 다주택자를 때려잡은 결과 정작 우리 땅, 우리 집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세를 잃고 외국 자본에게 매달 비싼 월세를 상납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여 시장에 주택 공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부동산에서 얻는 세금이 아주 달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심지어 모든 세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즉 세수확보 관점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나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진보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큰 정부란 국가가 시장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정부가 돈을 버는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늘리면 국민들이 싫어하니 대부분의 돈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국채를 발행할 순 없으니 세금도 좀 더 걷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복지를 위해 여러분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2배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정부를 비판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안 뽑을 것입니다. 즉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직접적인 증세는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교묘하며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값 상승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세율을 단 1%도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르면 정부가 걷어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구축 아파트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84제곱미터에 7억이었던 아파트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22억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단순히 3배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되면서 세금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세수를 낭낭하게 걷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국세 수입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중앙정부 재정의 핵심적인 수입원입니다. 그렇기에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에 타격을 입는 것이죠. 즉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당 입장에선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되는 꿀단지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남는 장사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에게 우리가 저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서 여러분에게 지원금으로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지지층은 환호합니다. 부자 증세라는 명분도 챙기고 세수 확보라는 실리도 챙기며 지지층 결집까지 노리는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결국 현 정부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잡겠다라고 발표하지만 속으로는 집값이 우상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현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보단 표를 얻고 세금을 걷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2026년 공급 절벽이 오고 집값이 다시 튀어오를 때 정부는 겉으로는 우려하는 척 하겠지만 뒤돌아서서는 늘어난 세수를 기대하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현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공급 억제 법안들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니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 정책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공급은 예전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논란이 됐던 공공주택이 아니라 청약 20에서 30만 명이 몰리는 진짜 공급인 점을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이거나 다른 생각이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